자,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할게요.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연일 강세, 철강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철강주인데요. 오늘 이 철강주 이야기 나눠보실 분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역시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시고요.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철강주 흐름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표정이 더 밝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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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철강주를 이미 담고 계셨던 분이라면,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최근 흐름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곤 해요. 오늘도 역시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 철강주의 강세, 그 배경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작년 저희 철강 섹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물론 맞아요. 이제 대표 철강 종목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하반기는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지만 나머지 업체들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이야 업체들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많이 악화가 됐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중국 철강 가격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또 이제 그 태풍 침수 피해를 또 되게 크게 겪었고,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타 업체들도 4분기 때는 이제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안 좋았던 게 다 이제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국이 작년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도시 봉쇄, 그러니까 네. 방역을 위한 도시 봉쇄 이런 거를 워낙 또 세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는 거는 이미 이제 현실화됐고, 실물 수요가 이제 살아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철강 주식들 측면에서는 이제 좀 미리 선 반영해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터키에서도 또 이제 지진이 대규모로 발생을 네. 하면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저희 섹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터키가 전 세계 한 10위권 이내에 드는 철강 생산 국가인데 생산 차질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터키 쪽 수출도 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선반영이 된 거라면 나중에 정말 좋은 이슈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오히려 이거 이미 반영됐잖아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제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매수 전략이 앞으로 유효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섹터 내에서 가격 측면에서 미리 좀 많이 오른 품목들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스팟 가격 기준으로 톤당 한 8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한 130불 근처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판매 단가로 전가를 시키려는 노력을 올해 초부터 해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도 실물 수요는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 수요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날씨 이슈도 있고,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춘절 영향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만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올랐던 거고, 철강 실물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보니까 철강사들이 이제 그 판매 단가로 전가 노력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네.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원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적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은 오히려 최근에 1월달, 2월달 조금 더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3월 빠르면 다음 달이나 늦어도 이제 2분기 중으로는 이제 중국의 철강 실물 수요들이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미진했던 그 가격 전가 움직임들이 좀 더 본격화 될 거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 철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철강 업체들의 주가, 그러니까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네. 경우는 중국 철강 가격에 상당히 좀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본격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뭐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월, 빠르면 3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3월에 양회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발언이 나올지 아직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긴 한데 그동안 10년 동안 양회 기간 동안 8번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해요. 내용하고 상관없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세요? 일단 양해 관련해서는 네. 뭐 솔직히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이제 저희가 원래부터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특히 지방 정부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춘다라든지 네. 기존에 했던 뭐 이주택 매매 제한을 풀어준다라든지 네. 이런 정책들이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규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 계속해서 이제 많이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도 일단 뭐 연초부터 중국 중앙정부가 워낙 또 인프라 부양을 통한 전체 경기 부양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제 양해를 통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딱히 양해가 저희가 기존 나왔던 거랑 특별하게 다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양해가 어떤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네, 이미 거죠? 웬만큼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이끌어낼 만한 정책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광석 가격으로 좀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후반을 시작으로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은 올해만 15%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철광석 가격이 이같이 반등한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좀 아까 뭐 서두에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철강석은 일단 뭐 2018년도가 좀 분기점이 됐던 게 2018년도 1월 달에 글로벌 3대 철강석 생산업체인 브라질의 발레라는 업체가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댐이 붕괴가 되면서 막 사망자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막 물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브라질의 발레 생산량이 정상화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얇아져 있는 측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가격이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올해 연초부터는 안 그래도 얇아진 브라질의 공급량이 브라질이 연초부터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폭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네, 오면서 네. 수출에 좀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급 차질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빨리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의 과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철광석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이제 너무 과열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약간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실물 수요가 살아나겠지만 철강석 가격도 같이 철강 제품처럼 또 추가로 계속 올라가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철강석은 조금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많이 올랐고 중국 정부가 규제 스탠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철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철강석은 뭐 급락은 안 하겠지만 상승폭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유지하는 뭐 정도이거나. 저는 이제 살짝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유지도 안 되고 살짝 네, 이제 네. 하락 쪽으로 네, 네.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맞습니다.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건 네, 거죠. 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철강 업계 전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선 업계와의 이 사이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 협상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업계 간의 이 셈법도 좀 복잡해졌다고 해요. 왜 좀 복잡해진 건지도 궁금하고 향후 이 두
업계 간의 관계나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득을 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뭐 셈법이 복잡해진 건 뭐 당연히 조선소들은 가격을 내리고 싶어 할 거고 그쵸. 철강사들은 가격을 이제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일단 작년은 조선용급판 같은 경우는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도 그렇고 두 번 연속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철강 제품에 올려가야 되는 철강사 가격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주장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스팟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또 조선소들은 그동안 이제 물론 작년엔 내리긴 했지만 재작년까지 가격을 좀 많이 올리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올해도 가격을 이제 더 안 올려 주면서 이제 충당금을 추가로 안 쌓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누가 양보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는 철강사들이 굳이 가격을 내려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양쪽 다 물러서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강 쪽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쵸? 보시는 건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 철강 업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너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뭐 이 모멘텀은 일단은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네. 했지만 양해 때 저는 뭐 구체적으로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큰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는데 그 지방 정부들이 이제 특수 채권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SOC에 투자를 해줘야지 이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근데 그 지방 정부들이 찍어낸 돈으로 막상 생각보다는 많은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까지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올해로 많이 이연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중앙정부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어쨌든 특수채권도 많이 찍어내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작년과는 다르게 찍어낸 돈으로 실질적으로 SOC에 투자를 많이 하라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 양해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 제가 소위 말하는 철강 수요가 발생하는 이제 전통 인프라 쪽이 네. 조금 뭐 좀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는 부분도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까봐야, 까봐야 뚜껑을 알것 열어봐야 같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담겨 있긴 합니다. 네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튀르키예 관련된 내용인데 이 튀르키예가 유럽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강 관련해서요. 강진으로 인해서 생산 쪽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는 범위는 또 얼마나 될지 이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정말 뭐 수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요. 뭐 당연히 뭐 제가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지금 아시겠지만 뭐 터키 지진 관련해서 이제 피해 규모도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고 있고 재건을 함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얼마나 추가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너무 이른 상황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뭐 직접 터키를 간 것도 아니고 네네. 그거를 산정하기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생각보다 남부 지역에 이제 철강사들이 좀 피해를 좀 직접적으로 좀 많이 입었던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철강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도로라든지 네. 이런 부분 각종 인프라들도 꽤 피해를 입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그 이스켄데르라는 항구가 그 터키 최대 항구예요, 고철하고 항구요? 항구인데 고철하고 철강 제품을 이제 교역하는 항구인데 여기가 한동안 가동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정상 가동은 하고 있는데 네. 항구만 정상 가동을 할 뿐이지 관련된 항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인지 그런 인프라가, 인프라들이 네.
언제 정상화될지는 솔직히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보다 올해 뭐 몇 개월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터키가 연간 철강 생산량이 대략 한 4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 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로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뭐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톤 정도는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오. 그러니까 좀 작지는 않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의 물량들이 생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또 그만큼 늘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한국이 작년에 터키로 수출했던 철강 제품 물량이 대략 한 100만 톤 초반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100만 톤이요. 네, 100만 톤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 100만 톤이면. 근데 그것도 완전 작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만약에 터키가 500에서 1,000만 ton 정도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 네. 그만큼 수입을 늘리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터키의 철강 수입 국가 중에 한국이 대략 한 7% 정도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100만 톤 했으니까 뭐 저희도 뭐 100만 톤 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몇십만 톤 정도는 더 하지 수출을 않을까.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국내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번에 터키가 전기료가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생산 차질이 봉연강이라고 이제 건설로 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피해가 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도 그만큼 수출을 함에 있어서 이제 봉연강 제품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때마침 국내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봉연강 수요도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제 터키가 새로운 좀 물꼬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볼 수 있는 시장을 조금 더 열어볼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올해 상반기 혹은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이 철강 관련 섹터, 이 관련주들 안에서 주목할 종목이 있을지 꼽아주신다면요. 네, 제가 원래 추천 종목을 자주 바꾸지는 않는 편이는데 네, 그냥 계속 직진하십니까? 네, 계속 유지를 하는 편이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철강 시장이 좀 좋아지면 국내 철강 업체 중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가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내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그만큼 또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뭐 장기적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 모든 철강사 통틀어서 이제 리튬 사업을 하는 업체가 포스코밖에 없거든요.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코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그 매출들이 거의 미미하지만 이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상당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고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 사업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사업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봉연강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터키 이슈 때문에 좋긴 한데 조금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내 업체들 수혜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 상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중소형주는 제가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은 이 회사도 작년에도 실적이 엄청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엄청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세아제강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뭐 자주 교체하시지 않는데 이 종목 뭐 꾸준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최근 핫한 철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성봉 하나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